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선 후기의 사회와 경제에서 나타난 여러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경제가 굉장히 발달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농업에서 모내기법의 전국적 보급이라고 하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모내기법은요, 밭이나 논에다가 벽실을 바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판에다가 벼를 심었다가 어 이제 그 초여름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갈 바로 그 무렵에 이제 논에다가 물을 댄 논에다가 모를 옮겨 심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모내기법은 봄철에 망하기가 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봄철에 벽시가 다 말라 죽게 되면 한 해 농사가 사실상 망하게 되겠죠. 이런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농법이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모내기법에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만들었던 농사직설이라는 책에도 이 농서에도 모내기법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이르러서 사림이 권력을 잡을 무렵에 사림들은 지방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서원, 향약, 요향소 이런 걸 만들었다고 했었죠. 이 당시에 향촌에서 살인들이 했던 것 중에 천방, 즉 저수지를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방 곳곳에 저수지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모내기법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17세기 조선 후기부터 서서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모내기법이 보급되고 나니까 이제 굳이 밭에 있는 이 잡초를 많이 제거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모판에 길러 심고 옮겨 심는 데다가 이제 거기 물까지 있으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이 제초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쌀을, 이제 농사를 지어요. 원래 밭에다가 직접 벽실을 뿌리게 되면 3월, 4월, 봄철부터 논밭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논밭이 쉬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판에 모를 심다가 이제 밭에다가 옮겨 심는 이런 모내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벼를 논에다가 옮겨 심기 이전에는 논이나 밭이 비어 있게 되잖아요. 이 시기에는 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했었던 곡식을 겨울철을 지나서 봄 무렵에 다 먹을 무렵에 이제 또다시 보리를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초 노동력을 절감하고 쌀과 보리의 이모작을 가능하게 했었던 방법이 바로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법입니다. 자,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또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 어떤 농민들은요, 점점 더 많은 땅을 경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 본인 가족들이 먹고 남는 이런 잉여량의 생산물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력이 절감되고 나니까 한쪽에서는 점점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작하는 땅의 넓이가 넓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드넓은 땅을 경작하는 이런 새로운 농업 경영을 우리는 광작이라 부르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쌀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채소, 인삼, 담배와 같은 상업작물, 즉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도 경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광작과 상업적 농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업 경영 방식이 나타나게 되더라. 특히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던 것은 돈이 되었었던 인삼, 담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여기 목화, 채소까지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해 나가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부농층이 있었던 반면에 가난한 빈농층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농촌 사회에서도 계층 분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부농층은 점점 더 많은 땅을 또 점점 더 많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게 되었고, 빈농층은 본인 땅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빈농들이 생기게 되었을 거니까요. 빌릴 땅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농민들은요, 농촌을 떠나서 도시나 광산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농사는 적당히 포기하고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농촌 사회에서도 임노동자가 발생하고 또 도시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이농 현상이 대두되는 가운데 조선에서는 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당시 담배라고 하는 상품 작물을 재배한 다음에 이거 썰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고요. 장터에서 당시 장시라고 불렸던 이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는 상인단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이런 시장을 우리는 장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장시에는 그냥 이제 먹고 남는 물건을 파는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만든 수공업 제품, 그리고 물건을 떼온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등짐과 보짐에다가 팔 물건을 가지고 파는 이 행상 집단, 즉 보부상들도 오갔습니다. 이 보부상들은 주변의 장들과 연계해서 1일 차에는 A장, 2일 차에는 B장, 3일 차에는 C장, 4일 차에는 D장, 5일 차에는 E장. 자, 이런 식으로 5개 장시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장터를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일장 체제가 서서히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 오일장과 옆 동네 오일장을 연결하는 이런 강에는 포구 상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특히 포구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배에다가 물건을 가득 싣고 오는 상인들이 물건을 또 교류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포구 상업이 발달하기도 했고요. 이 포구에는 물건의 매매를 중개해주는 이 중개 상인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먼 곳에서 물건을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니까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객주와 같은 이런 시설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동전도 서서히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 보급되었던 동전을 우리는 상평통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이전까지는 현물 경제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화폐 경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된 데는 또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대동법 시행입니다. 대동법으로 더 이상 그 지역의 토산물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쌀로 거두었다고 했었죠. 또한 원래 처음에는 쌀로 내던 것을 옷값, 그리고 동전으로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국가나 정부,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은 시장에 가서 대신 사오는 상인 집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실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고용된 어용상인들을 우리는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신의 통공으로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축소하고 개인 상인들, 사상의 자유로운 상업까지 허용하게 되니까 상품화폐 경제는 더더욱 발달했을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시가 출현했고요. 그리고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포구에도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런 상거래 장소를 이제 오가면서 물건을 팔았던 보부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상인들은요, 또 국제무역에도 참여할 정도로 거대 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의주 지역의 만상과 평양 지역의 유상은요,
청나라와 가까웠기 때문에 평안도 지역에 있었으니까요. 이 청나라와의 국제무역에 참여해서 중간 계시, 그리고 책문우시와 같은 이런 것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개성에는요, 인삼을 중개하기로 유명했었던 송상이라고 하는 대상인 집단이 있었고요. 서울에는 한강, 즉 경강에서 활동했었던 경강상인들이 있었고요. 부산 동래에는 동래상인, 즉 레상이 있었습니다. 화폐도 사용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니까 일부 상인들은요, 광물을 캘 수 있도록 이 광산에도 본인들 자본을 투자해서 민간 주도로 광산 채굴도 했었고요. 또한 본인들이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수공업자들한테 물건 발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주문해서 이 주문한 물건만큼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본인들이 시장에 가져가서 물건을 팝니다. 본인, 이런 식의 그 선대제가 운영되다 보니까 수공업자들은 본인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파는 형식으로 민영수공업도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전부 다 상품 화폐를 매개로 한 유통경제가 발달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신분제도도 서서히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우선 커졌습니다. 서울은 서서히 이렇게 상업도시로 성장하고 있었고요. 인구가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계층 분화도 굉장히 커져만 가고요. 같은 양반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확 벌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이 당시에 서울에 사는 중인이 시골에 사는 양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낫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양반층 내부에서는 서울 양반과 지방 양반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양반보다 아래 신분이었던 중인, 상민, 천민들은 신분 상승을 서서히 추구해 나가는 신분제의 변동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소수 양반만 권력을 가져가면서 이 소수 양반들 중에 세도 가문들이 이제 권력을 쥐는 형태가 세도 정치였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소수의 가문들이 모든 권력을 가져가다 보니까 지방에서 겨우 세력막을 가지고 있었던 향반,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예 몰락해서 평민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잔반과 같은 몰락 양반들도 출현하더라. 그에 비해서 중인, 상민, 천민들은 신분 상승 운동을 추구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인들은요, 이제 기술직이었던 그 역관, 의관으로 활동하는 중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반과 여노비의 자식이었던 서얼들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얼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얼자는요, 고려 시대와는 달리 천민의 피가 섞여 있긴 했지만 양반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중인으로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게 고려와는 조금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고려는 둘 중에 한쪽이 어머니나 아버지 쪽 둘 중 하나가 천민이면 무조건 천민입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양반과 노비의 아들을 바로 노비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인으로서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서얼들은요, 성묘직에는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노비의 피가 섞여 있다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성묘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삼사를 가리킵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왕과 대신들을 비판해야 되는 벼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올라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양반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관직이 바로 청요직이었는데, 이 청요직에 본인들도 등용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통청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완전히 관철되지 못했지만 중인들의 신분이 어느 정도는 상승되면서 정조 때 이르게 되면 서울 출신들을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직 중인들은 다른 한편으로 양반들처럼 문학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모여서 시를 짓고 양반처럼 문학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게 위항 문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위항 문학 운동을 벌이면서 시사라고 하는 시를 짓는 모임을 결성해서 양반들처럼 시집도 가는 문학 활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상민들이 외란 이후부터 신분 상승 운동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외란 이후에 나라에 돈이 없어졌어요. 인구도 많이 줄었고, 농토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약간의 돈을 받고 명예직을 주는 납속이라는 방법도 썼고요. 그리고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돈이나 곡식 등을 받고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명첩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명첩의 상민들이 굳이 구입했었던 이유는 양반처럼 군역을 면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전세, 복납, 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역에는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은 나란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군역을 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상민들은 군역을 면제받는 방편으로 양반처럼 행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명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양반들은 하나의 신분층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관과 무관을 아우르는 양쪽의 관리, 양반이었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는 것은 곧 양반의 법적인 자격은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뿐만이 아니라 서당, 을 졸업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향교, 사부학당, 서원 이런 곳들에 가게 되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양반들은 서원에 가는 경우가 많았고 향교는 이 돈 많은 상민들의 신분 상승의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서원이 아니라 참 그 향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명단에 청금록이라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관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예비 관료로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서원, 향교, 사부학당을 다닌다는 것은 관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예비 양반으로서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이들에게도 군역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향교에 올려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호적을 고치거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또는 향교에 이름만 올려놓거나 공명첩을 구입하거나 납속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군역을 면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양반 행세를 해 나가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가의 군역세, 즉 군포를 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조금 줄었을 겁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비, 즉 공노비를 해방시켜주는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분제도가 흔들려 나가는 가운데 일부 돈을 많이 벌어서 양반 행세를 했었던 상민들은요, 지방에서 몰락해 나가는 이런 지방 양반들 중에 그래도 지방에서만큼은 자신의 권위를 계속 누려나가고자 하는 이런 향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상민들이 기존의 이런 양반들과 향촌의 지배권, 즉 유향소의 향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더라. 이걸 우리는 향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수령의 권한은 점점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탕평정치 시기에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수령의 권한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수령권이 세도정치 시기에 이르게 되면 세도정치 를 이끌었던 이 세도 가문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가운데 지방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령들은 강화된 자신의 행정권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삥을 뜯기 시작합니다. 세금 제도를 이상하게 운영하는 방법으로요. 이걸 우리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삼정의 문란이 특히 세도 정치, 그 중에서도 철종 시기에 굉장히 심해지게 되니까 어, 조금 소극적인 농민들은요, 도망을 가거나 하는 방식으로 저항했는데, 좀 적극적인 농민들은요, 벽보를 붙이거나 아니면 수령의 관아에 쳐들어가거나 농민 봉기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바로 이 세조정치 시기에 농민 봉기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세도정치 시기에 일어났었던 농민봉기는 크게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경래의 난이고요. 다른 하나는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지배층의 부패와 수탈로 고통받은 이런 농민들, 탐관오리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이런 농민들은요, 서서히 자신들의 존재를 자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씨의 나라가 망하고 정씨의 나라가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서 정관록이 확산되는 한편 천주교의 평등 사상에 영향을 받은 최재우란 사람이 동학을 창시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평등이라는 가치가 어렴풋이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은 이제 본인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조세 저항 운동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중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특히 홍경래의 난은요, 평안도 지방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은요, 바로 평안도 지역, 서북 지방에 대해서 세도 정권에서 차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은 뭐 성리학의 보급이 늦었다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 보급 보급이 좀 늦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차별을 당하고 있었는데, 특히 평안도 출신의 과거 급제자는요, 커다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좋은 관직에도 진출할 수 없었고, 혹은 승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는 그 만상, 유상과 같은 대상인들의 활동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행정 권력이 강해진 이 수령들이 이 지역의 백성들을 수탈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홍경래라고 하는 몰락 양반을 필두로 해서 봉기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대체로 농민, 그리고 광산 노동자, 품팔이꾼, 대부분 힘없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힘없는 백성들이 이 반란에 가담해서 평안도 지역을 상당 부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도 정권에서 보는 이 관군의 공격에 밀려서 정주성에서 진압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19세기 농민 붕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철종대에 이르게 되면요. 임술년에 세도 정권의 부정과 삼정의 문란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진주 지역에서 백낙식인이라고 하는 탐관오리가 굉장히 불법적으로 세금을 뜯어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진주 지역의 이웃개춘이라는 사람이 진주 농민 봉기를 일으켰고요. 여기에 동요한 주변의 다른 지역들이 계속 농민 봉기를 일으키더니 전국의 70여 곳의 군현에서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국의 300여 곳의 군현 가운데 거의 25%에 달하는 군현이 저항하게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심각성을 조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리를 보내서 안핵사라고 하는 관리를 보내서 백성들을 위무하기도 하고요. 또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전정, 분정, 환정의 폐단이 어떤 것들이 심각한지를 조사하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농민봉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농민봉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반란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적당하게 마무리됩니다. 또한 삼정 이정청에서 이루어진 이런 개혁도 완전히 본질적인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 기준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긴 했습니다만 농민들의 부담을 완전히 지우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32년 뒤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다시 한번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린 이 사건을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러한 이후의 농민분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세조정치 시기에 일어났었던 이 두 개의 반란, 홍경래난과 임술 농민분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선 후기의 경제와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마지막 영상이 될 겁니다. 조선 후기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